규칙적인 심박계의 비미치이보의 소리가 적막한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JQ그룹의 김주원 회장은 하얀색 침대 시트 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한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후 그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때는 호랑이 같은 눈빛과 카리스마로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생명 없는 인형과도 같아 보였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와 재혼한 지 차에 1년도 되지 않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 박서희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그의 귓가에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그녀의 지고지순한 모습은 병원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언론은 그녀를 비운의 회장님을 지키는 천사라며 칭송하기까지 했다. 오전 회진 시간, 담당 의사가 들어와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박서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요?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사모님,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외부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에 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서럽고도 아름다운 울음소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바로 그때 김 회장의 곁을 수십 년간 지켜온 충직한 비서이자 집사인 송 집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서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병실 문이 딸깍 하고 닫히는 순간 방금 전까지 비통하게 울부짖던 박서희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손길로 김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송 집사에게 말했다. 송 집사, 내일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변호사하고도 연락해두고요.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과 야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송 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두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서희는 그런 송 집사의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응, 나야. 응, 그 영감. 여전히 저 모양, 저 꼴이야. 의사도 가망 없대. 이제 곧 이 모든 게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와 은밀하고도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희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아주 짧은 틈,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식물인간 상태라던 김주원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열렸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는 정확하게 송 집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담긴
살아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송 집사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역시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신호이자 약속이었다. 김 회장의 눈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르르 감겼다. 그는 다시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은 단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통화를 마친 서희는 흡족한 표정으로 송 집사에게 몇 가지를 더 지시하고는 다시 한번 슬픔에 잠긴 아내의 가면을 쓰고 병실을 나섰다. 병실 안에는 이제 김주원 회장과 송 집사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규칙적인 심밖의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한 인간의 꺼져가는 생명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를 위해 그리고 왕의 귀환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심장의 고동소리이자 잔인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와도 같았다. 김주원 회장은 죽지 않았다. 그는 잠들어 있지도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 그의 위장된 평화, 그 치명적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방역의 폭풍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주원 회장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은 JQ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침착하고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젊은 아내 박서희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얼굴 뒤로 JQ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김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김민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민혁은 아버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에 눌려 평생을 주눅들어 살아온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희는 바로 그의 그런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민혁 씨, 아버님께서 저렇게 누워 계신 지금 그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을 아버님과 함께했던 늙은 임원들이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다른 세력들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고 말 거예요. 서희는 민혁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동시에 그의 자존심을 부추겼다. 당신은 JQ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그늘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회사를 이끌어야만 해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당신이 진정한 회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은 민혁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젊고 아름다운 계모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서희가 JQ그룹을 지키기 위한 충신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조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이 모든 대화와 음모는 병실에 설치된 작은 도청 장치를 통해 식물인간 김주원 회장의 귀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고작 저 어린 여우 같은 계집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의 신밖의 소리만이 그의 분노에 화답하듯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그 리듬을 바꾸고 있었다. 마침내 서희와 민혁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김주원 회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서를 근거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민혁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자신들이 미리 포섭해놓은 인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려 시도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JQ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술렁였고 김 회장의 오랜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희는 이 모든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 했다. 그녀는 민혁을 앞세워 자신에게 반대하는 임원들을 숙청하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준비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김 회장의 유언장을 수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의 목표는 JQ그룹의 경영권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막대한 유산 절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병실에 홀로 남은 김 회장은 충직한 송 집사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송 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회장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 악랄한 것들이 회사를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서희의 탐욕과 배신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송 집사에게 눈빛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다. 송 집사는 그의 뜻을 알아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다음 날 열릴 긴급 이사회. 그곳은 박서희와 김민혁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축제의 장이 사실은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자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김주원 회장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곧 JQ그룹 전체를,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서곡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JQ그룹 본사 로비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서희는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아들 김민혁의 팔짱을 낀 채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JQ그룹의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민혁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계모인 서희의 강한 카리스마에 이끌려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한 경제 전문지를 통해 충격적인 단독 기사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서희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던 핵심 이사 중 한 명인 박 이사의 수십억 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고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이사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박 이사는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에 대한 긴급 감사 안건이 발의되었고 김민혁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려던 원래의 안건은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서희의 첫 번째 쿠데타 시도는 그렇게 정체 모를 세력의 정교한 방역 앞에 허무하게 좌절되었다. 서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의심의 화살은 단 한 사람, 바로 김주원 회장의 충직한 그림자인 송 집사를 향했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송 집사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냈다. 송 집사, 당신 짓이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아직도 저 영감탱이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야. 서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송 집사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송 집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김 회장을 모시며 겪었던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묵묵하고도 침착한 자세로 허리를 굽힐 뿐이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겠다고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아직도 시치 미를 때 네가 아니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서희가 소리치며 그에게 손찌검이라도 할 듯 다가섰다. 바로 그 순간 송 집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제가 알기로는 상법 제386조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아직 법적으로 건재하신데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법률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서희의 모든 계획과 법적인 허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평생을 김 회장의 수발이나 드는 무식하고 힘없는 늙은 집사라고만 생각했던 송 집사가 이토록 날카롭고 예리한 방역을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압감마저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너. 송 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공손하게 허리를 굽힌 뒤 병실을 나섰다. 서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상대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송 집사, 저 늙은이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수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송 집사라는 늙은이가 있다. 24시간 감시해. 그놈이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처리해버려도 좋아. 서희는 송 집사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송 집사는 그저 체스판 위에 나이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킹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병실에 홀로 남은 송 집사는 침대에 누워있는 김주원 회장을 향해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김 회장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적의 시선을 충직한 기사인 송 집세계로 돌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 왕은 그림자 속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도 잔인한 공격을. JQ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둘러싼 암투는 이제 본격적인 제2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첫 번째 쿠데타 시도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박서희의 조급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송 집사가 모든 일의 배우라고 확신하고 그를 24시간 감시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송 집사는 그저 매일같이 병실을 지키며 김주원 회장을 간호하거나 회사의 사소한 업무들을 처리할 뿐이었다.
그의 일상은 너무나도 단조롭고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서희는 깨달았다. 송 집사라는 늙은 여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비록 식물인간 상태일지라도 여전히 JQ그룹의 법적인 주인으로 존재하는 김주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그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언제까지나 회장 직무대행의 아내일 뿐. 진정한 JQ그룹의 주인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언제고 김 회장의 오랜 충신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김주원을,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을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아주 깨끗하고 완전하며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녀는 병원의 주치의인 윤 원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윤 원장은 유능한 의사였지만 자신의 병원 개업 자금을 위해 사채에 손을 댔다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서희는 그의 그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윤 원장에게 그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JQ그룹 의료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약속하는 대가로 김주원 회장을 자연사로 위장하여 처리해달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윤 원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희가 내민 달콤한 유혹과 협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윤 원장은 김 회장의 차트를 조작하여 그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심장마비를 유발하지만 부검 시에는 거의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약물을 준비했다. 모든 것은 김 회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송 집사가 없을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했다. 서희는 송 집사를 병원에서 떼어놓기 위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송 집사에게 김 회장님께서 숨겨두신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는 그를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강원도에 한적한 사찰로 유인했다. 송 집사는 회장님의 비밀 장부라는 말에 의심 없이, 그리고 급히 그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김주원 회장은 병실에 완전히 혼자 남겨지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도 없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마저도 아득하게 들려왔다. 자정이 넘은 시간, 윤 원장이 하얀 가운을 입고 김 회장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김 회장의 심장을 영원히 멈추게 할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 있었다. 회장님,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윤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사기를 김 회장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에 가져다 댔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김주원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는 윤 원장의 발소리,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주사기를 만지는 미세한 소리까지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섣불리 움직인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적에게 자신의 정체만 노출시키는 꼴이 될 터였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로 저승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주사기 바늘이 링거줄의 고무 패킹을 뚫고 들어오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김 회장의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심박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 회장이 자신의 의지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호흡을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심장 발작의 신호였다. 이게 무슨... 윤 원장은 눈앞의 기계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음에 화들짝 놀라며 주사기를 든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식물인간 상태라던 김 회장에게서 갑자기 이런 격렬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자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윤 원장은 서희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서희가 아니었다. 꼼짝마,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그곳에는 바로 서희의 함정을 미리 간파하고 병원으로 되돌아온 송 집사와 그가 비밀리에 연락해 놓았던 김 회장의 충직한 보안팀 요원들이 서 있었다. 윤 원장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독극물 주사기는 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의 마지막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눈을 뜰 수 없었다. 진짜 사냥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박서희가 자신의 마지막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했다. 그의 심박계는 다시 아주 규칙적이고도 평온한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전사의 심장, 박동소리와도 같았다. 송 집사가 병실을 나간 후 김주원 회장은 다시 깊고 어두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귀로 직접 아내 박서희와 아들 김민혁이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노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자식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장기말로 여기는 아내에 대한 깊은 혐오감,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놀아나는 아들에 대한 처절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 여자, 내 유산의 절반을 노리고 있었어. 아니, 절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며 박서희가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는 아들 김민혁과 그녀의 변호사가 함께였다. 서희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김 회장을 보고는 윤 원장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연극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침대맡으로 다가와 마치 슬픔에 잠긴 아내처럼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척 연기하며 교묘하게 민혁과 변호사를 향해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아니, 듣더라도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김 회장을 내려다보며 아들 민혁과 변호사에게 들으라는 듯, 하지만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영감,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네. 하지만 이제 곧 끝이야. 의사도 포기했으니 이 사회에서도
더는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안을 자신의 집무실인 양 거닐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그 유산, 그리고 이 JQ그룹, 이제 곧 우리 차지가 될 거야. 민혁 씨, 당신이 이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서 모든 걸 도와줄게.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면 당신 그 죽은 첫 번째 마누라 무덤에 가서 실컷 비웃어 줘야지. 그 여자도 당신 유산의 절반을 노리고 있었을 텐데.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갔으니 말이야. 결국 승리자는 나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그 악랄한 한마디에 지난 한 달간 식물인간인 척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김주원 회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수상태 환자의 그것처럼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과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박서희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민혁, 그리고 당황한 표정의 변호사를 차례로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그러나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그 유산 내년은 한 푼도 구경 못할 게다.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박서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김민혁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들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송 집사와 함께 그가 미리 연락해 놓았던 보안팀 요원들과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방금 전 박서희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은 고스란히 증거로 기록된 후였다. 박서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주원 회장이 자신을 잡기 위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식물인간이 사실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잠시 잠들어 있었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체포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 여자와 변호사는 살인 미수 및 재산 탈취 음모 혐의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어리석은 내 아들놈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 송 집사가 경찰에게 말하자 경찰들은 즉시 서희와 변호사 그리고 민혁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안 돼,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희는 비굴하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김 회장은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시선도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과 잔인했던 음모는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김주원 회장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귀환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개선 장군의 행진보다도 더 위엄있고 압도적이었다. 왕은 마침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식물인간 회장의 기적같은 귀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 다음 날 대한민국은 김주원 회장의 이야기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그의 드라마틱한 귀환과 그의 젊은 아내 박서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각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한 달 넘게 식물인간으로 알려졌던 그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이었다.
JQ그룹의 주가는 잠시 요동쳤지만 이내왕의 귀환을 반기듯 폭등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김주원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병상의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더 깊고 강렬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제압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설명했다. 박서희의 계획된 접근, 의문의 교통사고, 그리고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그녀의 음모를 밝혀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가 공개한 병실의 녹화 영상과 녹취록은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박서희와 그녀의 정부이자 공범이었던 변호사, 그리고 그녀에게 매수되었던 윤 원장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서희는 살인 미수 및 재산 탈취 음모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JQ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들 김민혁의 처분이었다. 그는 비록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계모 서희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녀의 음모에 동조하려 했던 명백한 과오가 있었다. 김 회장은 아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민혁은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민혁아, 고개를 들어라.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믿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고 JQ그룹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무엇보다 네 자신을 속였다. 너는 네 어미의 탐욕에 눈이 멀어 아비의 자리를 넘본 불효자식이야. 아버지의 질책에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의 욕심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김 회장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용서는 네가 내게 구할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는 오늘부로 JQ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설립할 재단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며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는 아들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내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속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 민혁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김 회장은 JQ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임원들을 모두 숙청하고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자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을 딴 정혜선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함께 첨단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 그날 밤 회장실에 홀로 남은 김주원은 충직한 송 집사와 함께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송 집사
자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정말 고맙네. 회장의 진심 어린 감세. 송 집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야말로 평생을 회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잔에는 단순한 와인이 아닌 수십 년간 함께 겪어온 풍파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주원 회장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했고 위기에 빠졌던 왕국을 바로 세웠으며 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JQ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아갈 터였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Q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회장 일가의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예시하기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김주원 회장의 삶과 JQ그룹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약속대로 JQ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늙은 임원들을 모두 내보내는 대신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젊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먼저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을 딴 정혜선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단은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회공헌재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승부사나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시대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아들 김민영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재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는 마음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유약하고 철없던 모습 대신 책임감 있고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정혜선 의료재단이 후원하여 설립한 어린이 전문 병원의 개원식이 열렸다. 그곳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김 회장의 오랜 숙고한 사업이었다. 개원식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주원 회장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연단에 올라 담담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평생을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이 병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내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부디 이 병원이
아픈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설을 마친 그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아들 민혁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곁을 지켰다. 민혁은 이제 재단의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해 있었고 이번 어린이 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책임자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부자 사이의 깊은 신뢰와 함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김 회장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송 집사가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송 집사, 내가 잘한 것 같나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송 집사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귓게 아주 오랜만에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가 이룩한 JQ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보다도 지금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작은 희망의 왕국이 그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자의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의 인생 2막, 그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그 여자 내 유산의 절반을 노리고 있었어요. 식물인간인 척 누워있던 회장님. 아내의 한마디에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라는 긴장감 넘치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인간의 지혜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김주원 회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고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와 증오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나눔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돈이나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